지난해 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세와 위완화 약세.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변수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 추진력을 잃은 수출 경쟁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과 기업 투자, 저성장의 늪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 과연 2016년 우리 경제의 도약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MTN 신년 특집 2016 한국 경제를 말하다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향방과 대응책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경제 전문가나 기업인들을 만나면 2016년 올해 경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채비이고 여기저기에서 감원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TN 신년 특집 2016 한국 경제를 말하다. 이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님을 모시고 올해 국내외 경제를 진단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강인수 원장님, 새해 초부터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경제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우선 지난 한 해 경제 좀 한번 쭉 요약해 주시고 올해 우리 경제 좀 나아지는 건지요. 또 그렇게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배경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르스 등등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경제에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예.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또 예상치 못한 그 유가 하락,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예상과는 달리 이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저희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추경, 개소세 인하 등등의 이제 조치로 지난 2015년 3분기 이제 성장률이 1.3%로 비교적 이제 좀 나아진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3% 성장이 안 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기준이 있어서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수준에서는 그게 완전한 회복세로 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효과가 좀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상황이 미국이 이제 지난달 16일 금리를 올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경기가 이제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중속 성장 시대로 중속 성장 접어들고 그러는 게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신흥국 위기, 또 유가도 오를 것 같지 않고, 또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등등의 요인이 우리 경제를 좀 이렇게 밝게 보기 어려운 이런 요인들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암초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여쭤본다면 금년도 경기 회복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은 한 2.8% 정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수준인가요? 작년 실적치보다는 조금 이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낮아서 실제 체감으로 그렇게 좋아지게 체감으로는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팀 이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제 세 번째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 뭐 저희 경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뭐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저성장, 저투자, 저물가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 경제팀 올해는 특히 이제 총선, 내년 대선 연달아 이제 선거에 하기 때문에 경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듯합니다. 주문하실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유일호 부총리가 맡으시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해오시던 거를 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소위 추경 효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소진이 되면은 금년도 1, 4분기에 또 기관에 따라서 좀 뭐 소비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비의 그 모멘텀을 좀 계속 유지를 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부채가 상당히 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돈을 좀 더 풀어야 된다. 정도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상반기 중에. 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위기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의 이제 그 비용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위기 상황을 이번에 처음 뭐 이렇게 맞닥뜨린 게 아니고 더 큰 위기는 외환위기 때 뭐 97년도에 외환위기 겪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서브프라임 위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진전됐던 상황들하고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잘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외환위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가 이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구조조정이 일부 됐습니다만은 사후적으로 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벌어진 일을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을 때 뭔가 이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뭐 적기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려울 때도 그런 거가 가능한 시기거든요. 뭐 평상시에 그런 걸 뭐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잘해서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지금.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3%를 뭐 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맥시멈 수치를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생산 요소를 다 풀리 쓰고 등등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요소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생산성 제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사실 금년에 잘 좀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경제 강론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에서 구원투수가 돼야 할 정도로 지금 소비가 좀 죽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를 해결하는 이제 본질은 뭐 소득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이제 여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죠. 지금 뭐 성장률 자체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같은 성장을 해도 옛날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제 구조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이 관련해서 지금 노동개혁 이슈가 한창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그 숫자만 놓고 보면요. 사실 뭐 2014년, 2015년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용이 좀 문제겠죠. 고용률이 그래도 높게 나왔거든요. 60% 이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노동개혁이 4대 개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해본 결과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일반인들도 뭐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방편으로 예를 들면 뭐 임금 피크제를 공공 부분에 작년에 100%다 뭐 도입을 하고 민간 부분도 그걸 확산시키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물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으로 그럼 해결이 되냐? 뭐 제가 보기엔 뭐 그건 시작이고 저희가 뭔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대가를 좀 더 적게 받았을지 몰라도 성장률이 뭐 거의 10% 가까이 육박해왔으니까 30년 가까이를.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도 뭐 3%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일자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소득 수준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에 너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모든 거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일자리 공유라든가 저희 뭐 다른 기관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뭐 일자리 공유제 중에서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근무 같은 거가 아주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여성 인력 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에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하는데 그거를 마치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생활 수준에 걸맞는 일자리 이게 또 이제 질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실 기업을 속아내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 자금을 조금 차단하고 해서 이제 회생 가능한 건전한 기업을 돕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고 또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좀 본격화될 채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큰 가닥은 이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저희가 위기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더 큰 위기를 겪었고 때문에 사실은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고요. 엔화 가치를 이제 조정하던 상저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비슷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유가, 유가가 무지하게 낮았고 저금리, 이자가 아주 낮았고 그리고 달러화가 아주 약세였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유가 저금리는 공통적이지만은 달러화는 강세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는 그렇지만은 가장 큰 차이가 그때는 대외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았죠. 글로벌 경기가 좋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성적으로 뭐 20년 이상을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던 그리고 부채 엄청나게 국가 부채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해결이 되면서 저희가 80년대 후반에 3년 동안 무역수 흑자를 봤었고요. 그때 워낙에 이제 그 대외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뭐 투자를 하긴 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똑같은 기기 한 대를 두 대로 늘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 좋으면서도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좋을 때는 잘 안 하죠 또. 그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임금 올려달라면 임금 올려줘서 그게 뭐 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금방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뭐 돈 벌 때 그냥 주고 노사분기 없게 하는 게 깨끗하지만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어떤 임금 상승률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에는 9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구조조정 안 된 상태에서 여건이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뭐 세계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이 여건마다 이제 기회는 항상 있는데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제대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선제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즉 요약하면은 제일 키포인트가 이제 생산성인데,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저희가 85년 그 당시에 좋았던 때도 그랬고 97년 안 좋았을 때, 2008년 안 좋았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 지금 객관적으로 예. 보면 실패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과거에 했던 거를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선제적, 의견은. 사전적 대응 그렇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실은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예. 개별 기업이 부채가 많고 이런 거 뭐 구조적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거보다는 사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로 예. 이제 질문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1,200조 수준으로 보통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GDP가 한 1,400조가 넘으니까 그 수준에 육박해 있는데요. 우리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또 뭐 괜찮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정부의 대책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다고 보십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뭐 DTI, LTV 등등의 어떤 규제 완화를 좀 한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부채 증가 속도가 10배 이상 지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1년 안에 무슨 뭐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파국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길게 보면은 뭐 한 몇 년 뒤에 상당한 뭐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마갈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 정책도 일부 수긍은 갑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가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등등의 어떤 부채 구조를 조금 더 건전하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금리도 당연히 뭐 높고 저축은행 같은데 예.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주로 돈을 빌리는 분들이 자영업자 저소득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대출 전체 1,2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놓고 그거를 이제 줄이는 거보다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거의 뱅크럽시 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인데 여기는 여기에 맞는 어떤 뭐 신용대출 강화라든가 등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디폴트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어차피 담보를 잡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층별로 좀 차별화된 그 가계부채 대책을 좀 강구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다면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전체 시장을 보면 공급 규모가 좀 커지면서 이게 좀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 과잉 공급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앞으로 2, 3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글쎄 뭐 주택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그 주택 공급 물량이 늘죠. 느는 건 맞고요. 정부가 이제 공급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대만큼 뭐 이렇게 가진 않아서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을 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집값을 예, 넘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전세가 형성된 예,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지금 강구가 되고는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주택 대책을 사실은 이제 전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저희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어떤 그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임대형 주택 같은 거를 조금 대폭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로 자꾸 예. 바꾸고 싶어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민간 임대업자들이 좀 뭐죠 그 이름이 행복주택인가? 예, 뭐 뉴스테이, 뉴스테이, 예, 뉴스테이 이런 부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도 좀 되게 규모를 늘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좀 운영의 묘인데 이제 기간을 되게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조건을 좀 잘 컨트롤해서 주택 대란, 전세 대란 같은 거가 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해 이제 12월에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도 좀 속도는 느리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나라 괜찮겠습니까? 신흥국들의 이제 자금 유출 우려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괜찮을지,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여쭙니다. 예. 지난 12월 16일 날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이 뭐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제 워낙 오래 끌었던 사안이고 상당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나 환율, 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등등 지표를 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뭐 브라질 같은데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든가 단기 외채 비중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신용등급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실물 부분하고 연계된 영향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흥국 위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우리가 60%가 넘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수출에 상당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뭐 이래저래 걱정이군요. 그렇죠. 중국도 안 좋고. 그래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음은 이제 중국,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체 수출의 한 3분의 1가량이 뭐 채 3분의 1은 되지 않지만 25% 정도죠. 25% 정도를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7% 내지 8% 성장을 하다가 지난번에 6.9였지 않습니까? 뭐 6%는 6%지만 뭐 그 정도 내려앉는 게 뭐 대수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어찌됐건 그런 고속 성장이 중속 성장으로 바뀐 데 따른 이제 여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영향이 올 것으로 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소위 정책 기조 자체가 중속 성장으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섰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그건 베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구조 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좀 너무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하고 기술력 격차도 지금 1.4전 정도, 1년 4개월 정도로 줄어들었고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그렇죠.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중간재 핵심 소재 이런 것들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그리고 이제 과잉 투자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생산량을 예. 줄여가면서. 예. 뭐 철강이나 조선 뭐 이런 부분 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건 맞는데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연착륙을 가서 뭐 6%대 예. 성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경제 구조가 나오면은 그게 우리의 어떤 비교가 있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기회요인으로 좀 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중국이 뭐 서비스 산업 비중이 지금 48% 정도까지 높아졌는데 우리도 내수 시장을 좀 뚫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간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 예. 또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들의 우리가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중국하고의 이 관계 설정을 잘하고 산업 구조도 거기에 맞게끔 바꿔나가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예, 이런 예. 말씀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나오신 김에 현대경제연구원 좀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한국경제에서 경제를 진단하고 또 전망하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거창한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사실 요즘 80년대 후반에 민간 연구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서 역사들이 다 이제 꽤 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보이스가 저희도 사실 객관적으로 뭔가 이제 현상을 놓고 어떤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 제공을 좀 하고 또 뭐 잘하고 있는 부분 이제 잘한다라고 하고 서포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고 또 이제 그 체감하는 부분하고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괴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력이나마 현대경제연구소가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구조 계획의 시간으로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님 감사합니다.